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잇따라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연혜 전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요. 최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 신재생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회 산자위 말고는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국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전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가스공사 홈페이지 소개 자료를 짜깁기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캠프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던 정용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상임위조차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입원료 가격 급등으로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란 점에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관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연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북한에 있던 도발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떠난 해외 순방, 일단 성과를 좀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어떤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순방에 가는 것 자체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경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쳤고 그 대상이 된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G20가 있지 않습니까? 그 G20 같은 또 정상회교의 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 순방을 가기는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정세가 네. 한미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공화당과의 그 갈등 관계 때문에 그리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압박을 증대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결의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대북 관계가 뭐 변한다거나 안 하던 걸 갑자기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성과 없는 성과를 막 있는 것처럼 키운다든지 네. 또는 좀 섣불리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난번처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던 바와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상회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일상적인 정상회견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무리하지 말고 일정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도 해외 순방 떠났을 때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고 다 공언을 했다가 결국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정상과 만남을 갖는다는 데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그런 미리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 공개한 내용은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저는 지금 이번 G20 정상회의도 그렇고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도 그렇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그렇고 저는 나가서 지금 얼마나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이 알고 체감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황 전개될지 모르고 뉴욕 증시가 지금 뭐 폭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경제 기반의 기초까지 튼튼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안보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동아시아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감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김성한 앵커도 경제 전문가지만 저는 경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정말 절절하게 우려가 되는 것이 네. 지금 푸틴이 G20에 불참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을 온단 말이거든요. 그럼 미중 충돌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그 G2의 충돌 속에서 지금 14일,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을 이 G20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게 사실상 반도체나 IRA법에 들어가는 2차 전지나 또 바이오나 관련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주제가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국내에 정쟁을 할 또 우리 국내의 이 갈등으로서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항상 사실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뭐 무슨 협약을 맺었다, 무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더 차분차분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미국 상황 말씀하셨지만 뭐 IRA법을 지금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결과도 완전 다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약속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출국하는 자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비춰져서 해석이 아주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지금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경질할 뜻이 없다 이런 걸 지금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깨 두 번 두드린 것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어깨를 두 번 두드렸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고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신뢰 관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성환 평론가하고 어깨를 두 번 두드린다든지 서로
네,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분이고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김성환 진행자가 두 분을 두드린다는 것은 엄지척 나봉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 인사거나 네, 굿바이 인사거나 뭐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볼 때는 돈독하다라는 건데 굳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붙고 있는 것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 네. 지금은 뭐 수사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이태원 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뭐 일단은 두는 쪽으로 가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그래도 뭐 자진 사퇴나 경질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의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호적이고 온정적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신문을 보면 일면에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은 이제 이런 기조지만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조각을 맞춰보면 기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별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에 그러한 여러 장면들이고 그중에 하나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게 바로 이 두 번 두드리는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친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건데 지금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굳이 기자들한테 전했어요. 네. 그 보면 과학에 기반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 어깨를 툭툭 치니까 이거 신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두 번 친 것, 이 숫자가 두 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른바 우리가 심리적 관찰법 중에서 비버리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말이 안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좀 짠한 마음이죠. 그래, 뭐 잘 안 되네. 이런 의미지만 두 번을 쳤다는 것은 함께 두 번 치면서 가자 이거죠. 그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은 저는 경질을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오시지 말고. 만약에 세 번 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자, KBS입니다. 자꾸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오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 스타일은 더 뭔가 기본적으로 세워놨던 그 계획을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에게는 어떻게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경질의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빨리 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서둘러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이상민 장관을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인사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분석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이 인사 관련된 스타일인데 저는 쭉 봤을 때 이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지금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행동을 보면 임기 내내 이상민 장관은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건 뭐 팩트의 측면이니까 이상민 장관이 국회 나가가지고 경찰을 지휘 통제할 권한이 없다. 행안부 장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발언했을 때 하고 지금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또 입장문을 또 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했던 발언인데 결국 반발 때문에 시행령을 그렇게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휘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 이런 논법으로 연결되는 짧게 말해요. 제 말씀에 혹시 오해라도 있을까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경찰에 대한 통제 또 경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 굉장히 경찰에 대한 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나가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상민 장관. 왜?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민 장관 발언의 변화에 대한 그 비교는 이제 KBS가 이제 잘 분석을 했는데 이전 이제 그 시행령 개정 이전의 발언의 취지만 봐도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입장이 변화됐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경찰국 신설 문제와는 이 관계가 없이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경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이 통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하는 것도 경찰국이 뭐 전혀 경찰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라는 게 단지 예를 들면 적재적소에 뭐 훌륭한 사람을 앉힌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종류의 인사 고과에 대한 판단인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은 경찰에 대한 간접적인 이제 어떤 지휘 통제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경찰에게 명령을 하거나 뭘 수사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뭐 지금 이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응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사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장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런 조문이나 시행령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건 했습니까? 이건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한테 자꾸 책임을 묻고 있으니 경찰이 내용 잘못한 부분만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 장관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니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 발언이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아마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숨진 경찰관은 이천 헬로윈 그 축제 때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 보고를 그 정보 담당관이 올렸는데 그거를 삭제하도록 회유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다고 경찰 특수본에서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일선 경찰들도 좀 부글부글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수사 방향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심정적으로 실제 또 이 발생한 사안도 아주 심각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상당히 저는 심리적 압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경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책임이 지금 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도 그렇고 지금 입건된 용산소방서장도 그렇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실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일선 경찰서나 일선 소방서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또 진상규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또 수사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저는 원인 찾기가 돼야지 범인 찾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의 작동되지 않은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도 용산구청도 있고 또 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실 그렇다면은 그 책임을 일선 경찰서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전개되는 상황이 마치 범인을 빨리 잡아서 이 사람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다라는 식으로 진상규명이 전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연 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의 종합적인 근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을 찾아야 되지 범인만 단순히 빨리 급하게 속아내는 것은 이 문제에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말을 삼가야겠는데 다만 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보고서 원본 삭제안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과장, 정보 계장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걸 삭제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보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는데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 그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지금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법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게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른바 부작이라고 하는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걸 묻는 방법은 굉장히 협소하게 이루어져요. 항상. 특히 그 대상이 윗선 그리고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네. 그러면 제가 이분의 어떤 사망과 관련돼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선에서 느끼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무력감이라든가 열패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들만 책임지는 거냐 이 생각 다 있을 거거든요, 지금.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일선에 있어서 사람들도. 근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 과정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이게 참사의 한가운데로 일선의 경찰들 다 내던져 놓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논리로 이 윗선까지 처벌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논리로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의 논조에 이 넓은 스펙트럼의 언론들이 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수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두 분 의견 밝히셨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도 나눴잖아요. 행안부 장관 선에서 이렇게 딱 책임을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실상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결국 이제 용산구청장이 이권이 되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윗선으로 가는 것은 이미 과학적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뭐 막연하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상민 장관 뭐 신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수사가 과연 가겠는가 이런 의혹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런 수사 문제하고 별도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야3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가 하자 이렇게 좀 단계적인 접근법을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일종의 장애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뭐 장외로 나가는 모습들은 안 보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장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일단 한번 보자고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청취자분들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또 구독자분들은 바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국정조사 관련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속성이라는 것이 뭔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때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장애 서명을 받는 이유는 이 여론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부가 충분하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와도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네네.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국민 여론과 관련된 부분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밝혀낼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 분석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더 이제 본질적이고 우선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수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과연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라 이거예요.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유가족들의 이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한 점이라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정조사 여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저는 확 이 국정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수사의 설득력 과연 높을까. 두 번째로는 진상의 수용성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다면 수사를 했는데 이걸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합동수사본부로 검경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 여론상으로도 어쨌든 이 수용성과 또 설득력이 낮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내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이유 여야 막론하고 이제 장외로 나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에 지금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여당이 뭐 수사가 끝나고 뭐 이런 논리는 사실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당도 지금 당장은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놔야 그래야 야당도 우리가 이거를 부담을 가지고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래야 네네. 먹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당의 태도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 자체를 지금 싹을 자르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야당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국정조사의 범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보다 수사가 우선이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완전히 협상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는 어떤 이 원심력의 에너지가 거기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분열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3사의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 그러한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그래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지금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국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야 간의 협상이 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어찌 됐든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정치권 논의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야당 편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른바 웃기고 있네 이런 필담 나눴다는 것 때문에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기립시키고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했던 일이죠. 아직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갓 6개월을 지나는 순간이고 여전히 이 국정의 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이게 정쟁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사실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의견 제시하는 게 더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의 주도권, 공천권까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친윤 세력이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본다면은 오히려 두 수석이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이야기를 하고서 퇴장을 시켰던 운영위원장인 조영원 대표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충성 경쟁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따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제 갤럽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지지층은 결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당 내의 흐름 자체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윤핵관 경향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장제원 의원의 이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상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무슨 서울중앙지검이고 수석들이 검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대검이고 이상민 장관이 무슨 뭐 대검의 부장이 아니거든요. 이 자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 사실 검사실부터 그랬는데 자기 인사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방어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물론 대통령실은 부정했고 여당도 부정했지만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하라고 했다는 것이고. 왜 당이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부정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초선 비례대표인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서 수행했던 초선 비례대표가 일어나서 5선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공개 총회지만은 비공개 의총이지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여당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여당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로얄티가 있는 여당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축출하고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거기에 추대된 사람이잖아요. 비대위원장에. 그런데 그런 인사까지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대통령실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이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독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당의 어떤 이 행보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평상시보다 좀 지금 톤이 좀 비판의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제와 진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 배제한 거, 탑승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대통령실은 또 국민의힘은 전혀 또 달라요. 그건 뭐 취재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전용기 탑승을 못하게 한 것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MBC를 상대로 해서 점점 더 충돌 양상을 키워가는지는 전혀 납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특정 언론사는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언론사와 충돌하거나 또 맞지 않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극복하고 서로 또 화해하고 절충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비속어 논란 때문에 MBC와 충돌을 했었고 또 이번에 배제하면서 이 파장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각 부처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취재하는 이 MBC 기자가 있으면 우린 근데 MBC는요. 이거 우리 KBS입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덕수 총리한테도 오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외 순방이 있는 경우에 MBC 취재진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지금 수많은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저는 국익이 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지지율에도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야 간의 충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어떤 특정 언론사를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언론이 무슨 뭐 과거에도 뭐 이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막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경우가 다 이번 사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전혀 다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유의 사태인 게 맞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외에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대통령상은 트럼프 행정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 조치가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앞두고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 이걸 좀 김민하 평론가가 일단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분석만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 4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정운영 지지도 30.1%였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64.9%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조사 8월 달에 한 거랑 비교하면 약 2%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요건 이제 오차범위 고려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강경 대응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측근 중심, 편중 부실 인사, 경제 민생 해결책 부족 등을 꼽았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59.9%는 잘 못할 거다. 부정적인 전망을 했고 잘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7.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종찬 의원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참사 발생 이후에 네.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변동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또 대통령 지지층들은 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집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대북 강경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KBS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긍정평가 이유가 대북 강경 대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좋은 점수를 받네? 그러면 더 강도 높은 대북 강경 대응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30% 지지율을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칫 이게 정치적 무기력증, 내전의 일상화, 또 경제의 항평화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 지지율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또 협치라는 것이 정말 실현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더 절실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로 보입니다. 네. 부정평가하신 분들도 정권이 뭐 못하길 바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는 이 응답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를 직시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여당이 못 버팁니다. 지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그렇죠. 네.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다. 저는 여론조사는 그걸 가리킨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국정의 변화 기조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는지 좀 그것도 한번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상회의에서 체감하고 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